네,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3,000포인트부터 주식시장에 대해서 1분기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꾸준하게 해주신 분이죠. A1 리서치 조일규 대표 함께 하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동안 대표님이 꾸준하게 조심 하셨는데 이제 그 조심 수준에 온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급락한 배경 그리고 향후 전략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2주 전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셨죠. 예.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금융자산 얘기. 그러니까 자산이 너무 올라서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건 여기서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걸 용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FOMC 회의에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뭐냐면 기자들이 최근에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금융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거는요. 하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연준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좀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약간 조심해야 되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뭐냐면 연준 내 분위기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자산이나 물가를 두 개 다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파월 의장이 이제는 더 이상 자산 시장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고용시장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 이번에 FOMC 보니까 이제는 물가를 잡겠다는 거 확 변해버렸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머징 시장은 가장 치명타를 받죠. 그중에서 이머징 시장에서 가장 유동성이 좋은 한국 시장은 무조건 외국인들이 물량을 빼겠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을 큰 트렌드를 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 측면을 보면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하고 긴축에 대한 얘기만 계속 했어요. 12월하고 1월 달까지. 그러면 당연히 이머징 시장이 최고로 안 좋아요. 근데요. 앞으로 이제 2월 달부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시장의 악재가 경기하고 실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대표님 저게 뭔 얘기인지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매출이 126억 4천만 달러에서 8%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13%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 10.81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 끝나고 이제 컨퍼런스에서 JP 모건, 웰스파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의 이제 IR 관계자가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 임금 때문에 이거 1, 2년 동안 기업 실적이 제대로 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KB 증권에서 나온 자료 중에 되게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임금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197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도 한 번 올라간 실질 임금은 안 꺾입니다. 되게 재밌는 거죠.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자료 보시면 1970년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던 그 시점인데요. 긴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시점 말고 이전에 보면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안 꺾여요. 그러네요.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처럼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나중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된다 한들 인플레이션 요소가 해소된다 한들 실질적으로 임금은 잘 안 떨어지죠. 그만큼 하방 경직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처럼 이렇게 임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국가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건 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실적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원자재가 올라가고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실적이 골드만삭스처럼 저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매출이 아무리 좋아져도 비용 때문에 계속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지금은 긴축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머징인 한국 시장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미국 시장 안 떨어지는데 한국 시장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미국 시장을 딱 볼 때 제가 버핏 지수라고 지난주에 보여줬죠. 198이에요. 근데 지금 195인가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한국은 지금 PBR이 어떻게 됐습니까? 0.8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은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잘 안 내려와요. 근데 한국은 임금 상승률이 미국보다 많이 못 올라갔어요. 네. 근데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나중에 경기가 떨어지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만약에 떨어지는 상태가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개념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긴축의 그런 트렌드에서 펀더멘탈 트렌드로 가버리면 미국 시장은 고평가, 한국은 저평가,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도 미국보다 덜해.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만 떨어지면 수출을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상반기까지는 한국 시장이 좀 약해질 수 있죠. 1분기까지는 1, 2, 3월 달까지는 약해질 수 있고 하지만 1분기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키고 융통성이 푸는 시점에서는 미국보다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선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까지만 2월 말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참으면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는 건 자료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준의 그 보유 자산을 보면요. 8조 7천억 달러예요.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컨센트 보면 지난번에 세 번에서 지금 한 5번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제가 우려하는가 하면 제가 2월 말에서 3월 달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못하죠. 못해요, 금리가. 이걸. 왜냐하면 금리 차가 달라지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자본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실제 일어나게 되면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되면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도 경기에 또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긴축의 흐름은 11월로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펀더멘탈이나 실적의 흐름이죠. 근데 그게 가장 안 좋은 게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가는 임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나오셨을 때 네. 코스피 이제 밴드 하단을 2,700까지는 좀 열어두셨는데 네. 그때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또 2,700을 좀 하회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현금을 확보하고 뭐 이런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러면 추가 매수에 나서도 되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좀 더 열어둬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을 하실 것 같아요.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 상승이 너무 커서요. 이거는 하반 경쟁성이 뛰어나서 기업의 이익 구조가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저는 시장을 많이 봐도 2,900에서 한 3,000 정도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올해는. 내년엔 좋아질지 수 있지만.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2,500에서 한 2,600 정도면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 하나 예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러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2,800선을 만약에 못 돌파하면 네. 1분기 내에 다시 한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분기네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중국에서 유동성 풀기 전까지는 시장이 그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예.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들 선물 누적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인데요. 저 이것도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데 신용잔고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꾸 이렇게 수급이 왜곡되고 꼬여버리잖아요.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제가 희망적인 자료라고 했는데 자꾸 방송이나 이렇게 이렇게 언론에 있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12월 만기에서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52,000계약이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자꾸 빠진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중에 보면 52,000계약인데요. 선물 누가 이렇게 계산합니까? 이건 파생하신 분들 이건 기본이 없는 거죠. 선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지난번 그러니까 12월 만기 때 3월물이 롤오버가 돼요. 네. 그 롤오버 됐던 게 52,000계약이 플러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52,000계약 마이너스 나온 거 포함해도 지금은 순수하게 제로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선물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이건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롤오버를 반드시 넣고 보면 제로 베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롤오버를 자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 장중만 딱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선물 자꾸 이렇게 얘기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리를 하면 저는 중기로 보고 연말까지 보실 거면 어차피 2,900, 3,000을 보니까 2,600, 2,500에서 분할 매수하면 되지만 네.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1분기까지는 그러니까 2월 말 3월까지는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예. 안정되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주도주는요. 주도주도 안정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나오고 지지난주 나오면서 계속 했던 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분명히 하반기에는 100%짜리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이 그렇죠. 많다 그래서 예.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종목 교체도 잘 하셔야 되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 드리고요. 연휴에 시장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급락하는 시장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또 대표님과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율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